일본 전역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간의 한국 수학여행을 마친 일본 최고 명문고 학생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귀국길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학생들 절반 이상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의 인솔교사 역시 35년 교직 생활 처음으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쿄의 엘리트 학생들이 단 5일 만에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그 5일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곧바로 일본 교육계를 강타했습니다. 귀국 후 학생들은 교장실 앞에 줄을 섰고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집단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일본 고등학생들이 도쿄 지역 23개 학교 연합으로 동시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움직임 뒤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평범해 보였던 한 인솔자의 충격적인 깨달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나라를 배울 것 없는 후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에 익숙했던 그는 한국 방문 결정에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단 며칠 만에 그의 35년 인생 철학, 그 오만함과 편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혁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기술 강국의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정직한 한국인의 양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편견 가득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던 일본 명문고 교사의 기적 같은 회고록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올라오는 해외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본문 시작.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꾼 일대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도쿄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해온 다카하시 히로시입니다. 작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순간 1년 전 봄 교무실에서 올해의 수학여행 장소가 발표되던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스크린에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수학여행을 인솔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이미지는 늘 뉴스 속의 시끄러운 정치적 대립이나 매운 음식 그리고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진 나라라는 막연한 선입견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학교는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학생 대부분이 의사나 대기업 임원의 자녀들이었고 졸업 후에는 도쿄 대학이나 와세다 대학 같은 인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고전적인 문화 유적지나 미국의 선진화된 도시를 견학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마지막 수학 여행인데 왜 하필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단순했습니다.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수학여행 비용을 대폭 줄여야 했고 유럽이나 미국은 학생 한 명당 40만 엔 이상이 들었지만 서울은 20만 엔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학교 경영진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거리도 가까워 수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저는 그저 비용 절감을 위해 학생들이 실망할 만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 45명에게 여행지를 알렸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몇몇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반은 성적도 우수하고 평소 불만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의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서울이 최선인가요? 차라리 오키나와라도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망을 이해하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반응은 더욱 미지근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한국 음식이 맵고 위생적이지 않아 아이들이 배탈이 날까 걱정된다고 했고, 다른 학부모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치안이 괜찮은지 물었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한국은 고층 빌딩이 많고 거리가 화려해 보였지만 그것이 도쿄와 오사카 같은 일본의 대도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특별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는 이번 여행이 그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형식적인 졸업 행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의 수학 여행을 다녔지만 한 번도 제 마음이 크게 움직인 적이 없었으니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지요. 단지 5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나리타 국제공항에 모였을 때 학생들은 들떠 있었지만 그 들뜬 분위기는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단체 행동을 잘 지키고 귀중품을 조심하며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매번 하는 당연한 주의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땅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 역시 한국 음식과 치안 문제를 걱정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일본 식당도 많을 거고 가이드가 잘 인솔할 거라며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비행기는 2시간 반 만에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저 무난하게 다녀오자고, 학생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일정대로 관광하고 쇼핑 시간 주고 그렇게 5일을 보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진 나라이고 배울 것도 별로 없을 거라는 약간의 편견, 즉 35년간 쌓인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35년 교직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천장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본 공항 중 가장 높고 넓었어요. 유리로 된 천장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청결함과 규모,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주는 압도감은 나리타. 공항을 여러 번 가봤던 저로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안내 로봇이 유려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 몇 명이 신기해하며 따라갔어요. 로봇은 학생들이 다가가자 멈춰 서더니 유창한 일본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음성이었지만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공항 안내 로봇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언어적인 완성도가 높은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일본어가 원어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억양과 표현을 구사했어요.
버스에 오르며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방금 본 시설 규모, 청결도 그리고 첨단 시스템을 떠올리니 그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지요.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선도 명확했고 표지판도 잘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송도 지역이라고 했어요. 가이드가 송도는 계획도시이며 스마트 시티 기술이 적용된 곳이라고 설명했는데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에 녹지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도시의 디자인 자체가 매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고지어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이 넓었고 여러 개의 다리가 걸쳐 있었으며 강변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명동 근처 호텔에 도착해 학생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저는 잠시 로비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교사가 생각보다 훨씬 괜찮군요. 예상과 너무 다릅니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설 규모, 청결도, 그리고 모든 기반 시설의 완성도, 이 모든 게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일부는 한 수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학생들과 함께 호텔 식당으로 갔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음식 종류가 놀랄 만큼 다양했습니다. 중식, 양식, 일식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여기저기 음식을 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았는데 그들의 식사 예절이 바른 편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을 과도하게 담거나 낭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뉴스에서 보던 시끄럽고 감정적인 나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는데 아침 8시쯤인데 벌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전날 밤 수많은 인파가 지나갔을 텐데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소 차량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제가 35년간 품어왔던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일정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간판도 생각보다 깔끔했으며 도시의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본보다 뒤처졌을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하드웨어만 발전했을 뿐 소프트웨어, 즉 교육 시스템은 일본보다 못할 것이라는 남아있는 작은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문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정문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데 그 환대와 정중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학교 안으로 안내를 받으며 저는 주의 깊게 복도를 살폈습니다. 바닥이 깨끗했고
벽면에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나 과학 탐구 보고서가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 상태는 도쿄의 최상위 명문 사립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일반 교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실 전면에 설치된 것은 단순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아닌 거대한 전자 칠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책상마다 최신형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태블릿을 조작하여 수업 자료를 전송하자 모든 학생의 태블릿 화면에 동시에 자료가 떴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디지털 펜으로 자연스럽게 필기를 했고 종이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교재가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었고 이는 종이 교과서 중심의 일본 교육 환경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실 천장에는 공기질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최첨단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여 항상 최적의 학습 환경을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도쿄의 극소수 최상위 사립학교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국의 일반적인 명문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교육시설의 평균 수준이 이토록 높다는 사실에 저는 제 편견을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5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저의 교육관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궁금한 점을 태블릿에 입력하여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은 즉시 선생님의 전자 칠판에 공유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질문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들과 토론을 유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태블릿으로 입력했는데 그 모든 의견이 실시간으로 전자 칠판에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스템에 내장된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의견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중립 의견 등으로 자동 분류까지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끌어갔고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토론의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식 전달 위주였던 일본의 주입식 교육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과학실과 체육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실에는 학생 수만큼의 고성능 현미경과 실험 도구들이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고 실험 중인 학생의 현미경 화면이 자동으로 대형 모니터에 공유되어 다른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실내 농구장 크기의 충격 흡수 바닥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실내 암벽 등반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곳은 급식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학부모들이 위생을 걱정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급식실의 주방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조리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조리사들은 위생복, 마스크, 위생 장갑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으며 식재료 보관 창고에는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당일 아침에 납품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알레르기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알레르기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알레르기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조리사가 바로 알림을 받아 개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 및 안전 시스템은 도쿄의 어떤 학교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도 훌륭했지만 시스템의 정교함이 더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학생들이 식판을 반납하는 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가 자동으로 분류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도 교육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이미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상상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저의 교육관과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명동 거리를 4개 조로 나눠 자유롭게 다니게 했고 저는 첫 번째 조를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11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장품 가게를 구경하고 액세서리 가게에 들르는 것을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지하철을 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북에 서울 지하철이 매우 편리하고 청결하다고 나와 있다며 체험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고 가장 가까운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기대 이상으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조명도 밝았지요. 승차권을 사는 기계 앞에 섰는데 화면에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선택 버튼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직접 조작해 보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전문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지요. 가이드가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주요 역에는 안전문이 있지만 모든 역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내렸고 탑승하는 사람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전동차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창밖을 구경했지요. 다음 역이 어딘지 알리는 화면에는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로 표시되었습니다. 음성 안내도 4개 언어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 동대문역에서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원했던 쇼핑몰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거대한 쇼핑몰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 층별로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대비되는 제 경험에 기반한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핑몰 안에서 학생들이 흩어져 구경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급하게 제게 다가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학생의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불과 10분 전 3층 옷가게에서 잠시 내려놓았는데 다시 보니 없어졌다고 했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과 여권이 들어있었고 환전한 현금 8만엔도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권이 없다는 사실에 학생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여들었고 상황은 일순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수학 여행을 인솔했지만 해외에서 여권과 현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의 번잡한 쇼핑몰에서 한 번 사라진 가방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귀중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드물지 않게 분실물이 발생하지만 현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절차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가방을 본 장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층의 한 옷가게였지요. 저는 서둘러 학생들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가게 주인에게 가방의 특징을 설명하며 혹시 본 적 있냐고 물었지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학생을 안심시키고 동료 교사에게 다른 학생들을 인솔하게 한 후 근처 상점들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방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철역 분실물 센터에라도 신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놓고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층으로 내려와 쇼핑몰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후 즉시 지하철 본부에 연락을 취하더군요. 저는 별 기대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 전화벨이 울렸고 직원은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가방이 동대문역 역무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전동차 좌석에서 발견하고 즉시 역무원에게 전달했다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만 엔의 현금과 여권이 든 귀중품이, 그것도 불과 30분 전에 잃어버린 가방이 이방인의 나라 한국의 지하철에서 완벽하게 회수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몇 번이나 사실인지 되물었습니다. 서둘러 학생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대문역 역무실 문을 두드렸고 역무원이 학생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학생은 가방을 건네받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여권, 그리고 현금 8만 엔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학생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역무원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오만했던 편견을 또다시 깨부수어야 했습니다. 저는 역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했고 역무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스템이 훌륭해서 빨리 찾을 수 있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방을 주운 한국 시민의 양심이었습니다. 현금이 든 가방을 주어서 망설임 없이 역무원에게 전달한 그 익명의 시민의 정직함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정신적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정직함과 신뢰를 한국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날 일정은 판문점 방문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했지요. 1950년에 전쟁이 시작되어 3년간 지속됐고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이 나라가 여전히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고 도시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평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군부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검문소를 통과할 때 군인들이 버스 안을 확인하는 모습에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 역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엄중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파란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군사정 전 위원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평화롭고 발전된 일상과 이곳의 긴장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지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테이블을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뉘어 있고 이 분단의 아픔이 한국인들의 삶에 깊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학생 한 명이 테이블 너머 북쪽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인데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봤습니다. 군사분 개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체제가 달랐습니다. 북쪽 군인들이 저쪽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망대로 이동하여 망원경으로 북쪽 마을을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차례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건물들은 보였지만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많은 이상 가족이 아직도 헤어져 있고 70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지요. 한 학생이 눈물을 닦았고 다른 학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평소 시사 문제에 무관심하던 학생들이었지만 눈앞의 분단 현실은 그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아픔을 체험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부대찌개였는데 가이드가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식재료로 만들었다는 역사의 산물 같은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더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한 의지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 40명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다과를 함께 나누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지요.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문장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진심으로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냐고요?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운다고요. 일본 문화,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한국어를 배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만 가득했으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타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와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학생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은 인공지능 분야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원을 꿈꾼다고 말했지요. 또 다른 학생은 교사가 되어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싶다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한국 학생들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휩쓸려 막연한 진학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역량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일 겁니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토론식 수업과 적극적인 진로 탐색 분위기가 이들의 꿈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며 방 안을 둘러봤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한강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남산타워 방문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고 그 거대함과 질서 정연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연신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5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 기대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교육과 기술 그리고 시민의식 면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모두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정말 좋았다고요. 다시 오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단다. 이번 여행이 너희들의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중 이번 한국 수학 여행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저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면세구역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기념품을 샀어요. 한국 전통차, 한복 인형, 서울 사진집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줄 선물과 학교에 전시할 교육 자료들을 몇 가지 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탑승권을 확인받는 모습을 저는 맨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더니 눈물을 닦았지요.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 둘은 서로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남학생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십 번의 수학 여행을 다녔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 때문에 우는 학생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여행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거나 약간의 아쉬움만 표현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여행이 끝나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한 놀라운 교육 시스템, 따뜻한 인심, 그리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 느낀 인간적인 깨달음이 이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인천공항 건물이 보였지요. 5일 전
기대도 호기심도 없이 이곳에 도착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오만함과 편견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부끄러워서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동료 교사도 눈가를 붉히고 있었습니다. 5일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별거 아닌 나라,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육 선진국이었고 기술 강국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정직함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특히 제 학생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의 남은 교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5일간의 여정은 저의 35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출근했더니 교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한 선생님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지요. 소셜미디어 화면이었습니다. 제가 인솔했던 수학여행팀의 사진과 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였지요. 특히 한국의 첨단 학교 시설 사진과 지하철에서 귀중품 가방을 30분 만에 찾았다는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저렇게 발전했나요? 네, 우리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교육 대단하네요. 같은 놀라움과 감탄이 줄을 이루었지요. 불과 며칠 만에 공유 횟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이 내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장실로 들어가니 심각하면서도 흥분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5일간의 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빠짐없이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부터 시작해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 시민의 양심 덕분에 가방을 찾은 일, 그리고 판문점에서 느낀 분단의 아픔과 한국인의 강인한 의지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설명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마침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교사 연수는 반드시 한국으로 보내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이도 다음 학년에는 꼭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도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교무실 앞으로 몰려와 한국의 디지털 교육 환경이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는 통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동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일본의 나고야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한국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교육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한국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물었지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도쿄 지역에서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전년 대비 무려 28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한국 방문이 급증했습니다. 모두 제가 인솔했던 학생들의 사진과 후기를 보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학부모가 학교에 서명 운동을 제출했어요. 내용은 한국 수학 여행을 정례화하자는 거였지요. 학교 측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여론은 곧 도쿄 지역 교육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얼마 뒤 도쿄 지역 23개 고등학교가 연합하여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10명에서 200명까지 규모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총 3,000명이 넘는 학생과 인솔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 때문에 한국교육부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단체 방문은 한국 사상 처음이라 준비가 필요했어요. 인천공항 측은 입국 심사대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대형 버스 배차를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3,000명이 온다는 소식은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받으며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1년 전과 달리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인솔 교사로서 3,0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나리타 공항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3,00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배웅 나온 학부모들까지 공항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생중계까지 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했습니다. 여러 대의 비행기에 나눠 탔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 바로 인천공항을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지요. 1년 전 저 혼자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갔던 그 길을 이제 3,000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기대와 꿈을 안고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깨달음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3,000명의 짐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공항 직원들은 분주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추가로 개방된 심사대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 언론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왔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저의 35년 인생의 편견을 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과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전히 깨끗하고 넓은 도로였습니다. 3,000명의 학생들은 각자 다른 학교로 흩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정이었지요.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1년 전 방문했던 그 학교로 다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태블릿으로 수업을 들었고 언어는 달랐지만 태블릿의 실시간 번역 기능 덕분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음식을 설명해주고 먹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식사 후에는 로봇 동아리, 음악 동아리 등에서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협력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연주하고 그리면서 국경을 넘는 우정이 싹 트는 모습이 보였지요. 일주일이 지나 귀국하는 날 학교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모두 만족을 넘어 감동과 성장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리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학생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최고였습니다. 꼭 다시 가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3,000명 한국 방문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떠났던 저의 작은 여행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3,000명의 경험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몇 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따뜻한 인간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승은